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 신문이 마무리됐습니다. 25일 최종 변론을 거쳐 이르면 3월 초중순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중도 취임 여부가 선고 시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25일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고려하면 3월 초중순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땐 최종 변론 기일로부터 11일 만에 탄핵을 선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땐 14일 만에 기각했습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현재 헌재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여러 건의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변론 종결 전 임명돼도 갱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의 판사의 경질, 변경이 있으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라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갱신 방법과 소요 기간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간에 다시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선고 전 취임하면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이 결론을 내리거나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9인 체제로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의 핵심 증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체포 명단을 언제 어디서 작성했는지 진술이 바뀐 데 대해 입원 치료 중이어서 혼동했다고 해명했고 윤 대통령 측은 정치 공작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 신빙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CCTV에는 여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는 10시 58분 홍 전 차장이 국정원 본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기록된 영상과 진술이 엇갈리는 건데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병원 치료 중이어서 혼동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검찰 조사 받을 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었고 병상에서 투약한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야당에 인사청탁을 하다 해임되자 탄핵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CTV를 공개한 국민의힘은 메모가 공개될 때마다 추가로 수정한 흔적이 있다며 작성 경위와 작성자가 불분명한 오염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시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다는 게 이유였는데 윤 대통령이 전화에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 경찰력을 출동시킨 조지호 경찰청장은 관련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소가 돼서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엄 해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말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맞습니다.
김영도 재판관이 이 발언이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지 않은 것을 질책하는 것인지 물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뼈가 있는 말로 들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과는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그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뼈 있는 말이라는 표현은 제가 잘 쓰는 표현도 아니고 질책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경찰청 정보국이 직접 관련 정보를 수집한 적은 없다고 했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셔트해달라는 표현도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내 비명계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과 만납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계와는 악연이 깊은 박 전 의원을 만나는 것을 두고 조기 대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인데 이 대표는 오후에 양대 노총도 차례로 방문합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현역 의원 평가 최하위 10%로 분류된 뒤 경선 고배를 마신 박용진 전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울 여의도의 식당에서 박 전 의원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두 사람의 공식 만남은 지난 총선 이후 처음으로 15일 이 대표가 먼저 연락해 성사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총선 당시 비명계 의원이 대거 탈락하는 소위 비명 횡사의 대표격으로 꼽힙니다. 박 전 의원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이 대표 말에 만감이 교차했다며 만나서 풀 건 풀고 맺을 건 맺겠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잘 정리하는지가 이제 숙제인데 그 숙제를 푸는 첫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시작으로 당내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일에는 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났습니다. 민주당이 더 크고 더 넓은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사님의 지적이 완벽하게 옳습니다. 24일 김부겸 전 총리에 이어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 이 대표의 비명계 끌어안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이 대표는 최근 친기업적인 면을 부각하며 우클릭 행보 중인데 노동계가 반발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개엄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들도 속속 도착을 해서 함께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야말로 개인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이 입장을 재확인을 한 건데 이게 정말 국무회의가 맞느냐는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여지는 남겼어요. 한 총리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일단 열렸으니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적수가 찰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계엄을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무위원들이 우려를 했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전혀 논의를 안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를 했고 그죠? 예. 계엄 선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려를 표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열리긴 열렸지만 그러나 이제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흠결은 있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열리면 정확하게 열리면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예. 또 끝나고 나서 기록을 해야죠. 국무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절차는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무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 예.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지 의결기관은 아니거든요. 상정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하니까 뭐 예스다 노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결정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뭐 심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흠결이 있었다. 근데 한덕수 총리는 좀 아쉬운데 개인적인 생각은 전 이렇습니다라고 하시면 될 텐데 그걸 굳이 뭐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신중한 한 총리 평소의 태도와 비슷하긴 하지만 너무 신중한 뭐 그런 자세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런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대면한 자리에서 그 공방이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들어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을 나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좀 다소 의아했어요. 이게 혹시 중대 결심 아닌가? 대통령이 퇴정하고 변호인들도 퇴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예. 결국에는 대통령만 퇴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왔는데 한덕수 총리와의 대면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은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굳이 한덕수 총리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퇴정할 필요는 없었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한 자리에 있어서 대통령이 반하는 얘기를 한다던가 이랬을 때는 그게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맞서서 국무회의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라고까지는 강하게 발언하진 않았다. 예. 다만 기존에 이제 본인이 말한 대로 뭐 개회 선언도 없었고 폐회 선언도 없었고 또 안건도 이게 비상계엄이란 것이 없어서 사실상은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무회의라고 안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달라라고 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는데 결국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는 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둔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증인이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다시 증언대에 섰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메모의 신빙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정해 보니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는 그 공터에 있는 22시 58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어제 변론길에 나와서 기존 진술에 혼동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맞서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결국 지금 이 증인 신문이 다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재판부가 홍 전 차장의 그 메모를 어떻게 바라볼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증언과 증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누구나 다 처음부터 본인도 그렇게 이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본인도 얘기했고 가장 중요한 게 공터에 서서 받아 적었기 때문에 자기도 못 알아볼 정도의 그런 흘려 쓴 글씨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좌관 보고 정서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공터에 서서라는 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사무실에서 받았다고? 예.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뭐 시간이라든지 뭐 언제쯤 받은 순서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죠. 그거는 뭐 저도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더구나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공터에 서서 적었느냐 아니면 사무실에서 앉아서 받았느냐 이걸 헷갈린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예. 그리고 공터에 서서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못 알아보는 글씨라고 해서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 저도 글씨를 잘 못 씁니다만 제가 못 알아보는 글씨를 딴 사람한테 봐서 이거 알아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니고. 그리고 보좌관이 정서한 것이 원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원본을 보고. 예. 근데 어제는 가지고 나와서 원본이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버전이 몇 가지입니까, 지금?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4가지 버전이었고 거기다가 또 원본이라고 한 걸 가지고 나왔는데 처음에 증언할 때 공터에 서서 포스트잇에 받아 적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 했는데 아니 포스트잇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 나온 원본이라고 가지고 나온 그 수첩도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기엔 굉장히 큰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큰 메모지에다가 수첩이면 수첩 거기다 받아 적었다.
이런 얘기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터에서 받았다. 이건 처음부터 그걸 증언한 것이 너무나 다른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증인의 신빙성은 완전히 탄핵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홍 전 차장의 그 메모 또 그 관련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홍 전 차장이 국정원 CCTV를 모두 초 단위로 공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상 공개를 해보니까 이 바뀐 진술과도 CCTV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장원 씨의 기억의 착오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공격이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홍장원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첩사 직원들도 15명의 체포 명단을 정확히 갖고 있고요. 또 수방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조지호 경찰청장도 15명 플러스 한동훈이라고 하는 또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씨가 탄핵된다 할지라도 별다른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뭐 홍장원 씨가 역술인은 아니잖아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15명의 명단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홍장원이 체포 명단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집무실에 적었냐, 공터에서 적었냐, 기억의 착오는 있었겠지만 홍장원 차장이 적은 체포 명단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홍장원 전 차장에게 위치 추적 명단을 준 것 자체는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명단이 조지호 청장이나 수방사의 명단과 똑같기 때문에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아무런 의미가 없는 증인을 한 번 더 부른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메모를 받아 적은 그 보좌관이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다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나는 국정원에 친구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메모에 나온 위치 추적 명단 15명이 틀렸다라는 공격을 하는 게 대통령이 정말 체포 지시를 안 했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근데 그 메모를 적은 게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다.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메모의 신빙성을 흐트러뜨리려고는 하지만 메모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니까 전혀 의미가 없고 또 메모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버전이 여러 가지일 때는 메모에 적힌 사람의 내용이 달라져야지 여러 가지 버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4개의 메모가 있지만 4개의 메모에 메모된 명단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한 개의 버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제 변론에는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소가 돼서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조지호 청장 발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거였어요. 그 국회 측이 검찰 조서에 서명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 조사 때 조지호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어제 변론 기일에서도 인정을 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에요. 글쎄요, 뭐 저 말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이제 조지호 전 청장의 그 형사 재판 과정에서 재판정에 나가서 어떻게 진술하는지 이걸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핵심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 나와서 과거 했던 얘기와 지금 현재 하는 얘기 이런 것들 다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지호 전 청장도 조지호 청장도 지금 현재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그런 진술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자기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답변할 수 없다 얘기했는데 그 구체적인 조서를 내놓고 이러이러한 진술한 게 맞느냐라고 해서 거기서 사실이다 아니다 이걸 들어야 되는 것이지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그 조서 내용이 진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차피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그걸 열람을 했고 거기에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서명을 했다. 인정한 건 그 조서의 신빙성을 인정한 거예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진술에 반박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자신의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A는 지켰으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반박하면서 변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다라고 인정한 것이어서 대통령에게는 좀 치명적인 탄핵 심판에 나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헌재가 오는 25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최종 변론 기일로 잡았는데 3월 중순에 선고 가능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저런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제가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갑자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임명을 거부는 아니죠. 보류했다고 했는데 네. 여야 합의가 있으면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여야 합의가 있을 리는 없고 그렇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또 뭐 여당에서 갑자기 야당과 합의한 후보다 이렇게 하면서 임명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예.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임명한다. 그러면 그건 너무 좀 정략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되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조서라든지 또 이런 거 다 열람을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나왔던 공판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또 열람을 해야 되고 그런 예.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야말로 시간 끌기 위한 것이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그리고 만약에 헌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뭐 위헌이냐 아니냐 그 권한쟁의가 진행 중인데 예. 그래서 결론을 내서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현재 가능하기 어려운 뭐 그런 시나리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가 지금 중도 취임한다는 이 시나리오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가능성은 있는데 그 가능성은 전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을 한 2주만 미룬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변수가 있을까?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뭐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이 선다면 임명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지금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 시간 끌기용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카드를 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서 기업 감세를 시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업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공제제도로 해야 될지 촉진세제로 해야 될지 국내 생산 소비를 좀 확충하기 위해 지원하기 위해 세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중도 보수 발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여권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우클릭 행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감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얘기하신 예. 기업체에 가서 감세를 얘기하는 감세는 우파의 대표 정책 아닙니까? 네. 지금 트럼프 정책 뭐였습니까? 감세를 해주고 그 대신 그 맥부저를 관세를 내서 매기겠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예. 증세는 좌파의 정책이고요. 뭐 어느 것이든 뭐 기업을 살리고 나라를 잘 살게 한다면 문제는 없는데 왜 갑자기 이 대표가 이렇게 감세라는 우파의 정책, 대표적인 정책을 들고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물론 이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이른바 뭐 중도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야말로 그런 행보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업을 중시하고 뭐 중도 표심을 잡겠다, 감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갑자기 뭔가 입장을 바꿨을 때는 예.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얘기한 것은 무슨 계기가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고 얘기하다면 지금까지 이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언제 이런 반응을 어떻게 바꿀지 뭐 감세한다고 했더니 진짜 감세하는 줄 아냐 이런 말을 언제 나올지 누구나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는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왜 내가 이런 절실한 그 어떤 이런 결심을 했느냐 이런 걸 분명히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뭐 신뢰받기는 어려운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을 두고 당내 여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정체성이 단순한 선언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비명계가 있는 거고요.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중도 보수였다. 친명계 간의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인데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특별히 뭐 계파 갈등까지는 안 간 것 같고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해찬 대표도 그런 말들을 했어요. 우리는 중도와 보수까지도 포함하는 정당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을 한 것들은 국민의힘이 보수라기보다는 극우라고 하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극우화된 정당이고 결국 국민과 유리되고 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삶, 궤적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년공 출신으로서 굉장히 자신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살아왔고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라고 하는 이념 논쟁보다는 항상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봐왔고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과 친하고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감세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또 유지하고 이런 성장을 통한 분배, 그러니까 분배를 통한 성장이 아니라 성장을 통한 분배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경제 정책의 중요 길임을 국민들께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요. 저는 이게 이제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경제적인 메시지들이 지속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충분히 믿을 것이고 그러한 정책들을 민주당이 써왔고 그래서 항상 주가라든가 경제라든가 모든 것이 민주당 정부 때 더 잘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헌법 84조 얘기인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멈춘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해석이 돼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다수설이라고 세보셨나요? 학자들 다 하나씩? 저는 오히려 재판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게 다수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도 물론 다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분명히 84조에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출받지 않는다. 네. 내란 의원죄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법문의 해석은 물리 해석이 먼저입니다. 읽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소출한 것은 재판이 아니고 수사와 기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것이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재판을 중지한다. 이것은 해석이 아닙니다. 자기 의견을 강변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강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대통령이 될 거니까 재판 중지하라. 이런 무언의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는 건 맞고요. 다만 다수설적인 측면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조차 못하는 거잖아요. 기소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 국민이 선택한 것이고 법적 안정성, 국정 안정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내란죄, 외환죄 빼고는 기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서로 재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중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결국 헌법 재판까지도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경기 수원과 화성에서 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임차인 수십 명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임대인은 150채에 달하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김준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 이곳에 사는 한 세입자는 지난해 12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21가구가 살고 있는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12월 중순쯤에 경매에 넘어갔다는 안내장을 받았어요. 임차인들끼리 오픈카톡방을 운영해서 거기서 다 같이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 정보 교류하고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화성의 이 다가구 주택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저희도 다 배당료도 신청 넣었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전기도 끊긴다고 하고. 두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은 60대 김모 씨.
이외에 12개의 건물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들어있는데 총 150가구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11개 건물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압류나 가압류가 된 상태고 110가구가 살고 있는 건물 6개는 이미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매매 양도 차익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이쪽 보증금도 받고 하려고 했는데 딱 그 건물까지 가압류를 시켰어요. 김 씨는 건물 한 채를 여러 부분으로 나눈 뒤 각각에 대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대출입니다. 전체 대출로 잡힌 근저당 금액은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이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어떤 전세권 등기를 했든 우선 변제권이 있든 후순위가 되게 됩니다. 임차인 40여 명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 최근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금은방 절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손님인 척 금목걸이나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한 뒤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는 수법이 주로 쓰이고 있는데 경찰은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금은방에 들어갑니다. 직원에게 금팔찌를 건네받으면서 이리저리 살피더니 갑자기 매대 위에 놓인 귀금속을 훔쳐 가게를 뛰쳐나가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납니다. 사흘 뒤 오토바이를 탄 남성은 순찰차의 추격을 받자 요리조리 피해 달아납니다. 순찰차에 막혀 넘어지고도 다시 도주하던 남성은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남성은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귀금속 2,7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는데 부산과 양산 등 금은방 7곳에서 추가 범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경찰에 CCTV에 노출되고 이러니까 그 오토바이를 버리고 다른 오토바이를 또 훔쳐서 범행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전북 전주의 한 금은방에서 1,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30대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손님인 척 금목걸이를 차보겠다고 받아든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금값 폭등에 따라 금은방 절도가 잇따르자 경찰은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조현삼,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마약을 유통한 마약 조직의 총책, 우리 국정원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먼저요, 어떻게 잡히게 된 건가요? 네, 국정원에서 이제 그 제프라고 하죠. KJEF의 예. 조직원들에 대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추적을 하던 건데 5년간의 물밑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가나에서 들여온 마약을 유통하려던 나이지리아 조직을 적발하면서 꼬리가 잡혔고 네. 이를 통해서 현재 총책 포함 조직원 37명을 검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 조직원들이 이제 마약을 유통할 때 로맨스 스캠이라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용을 한 건지, 로맨스 스캠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해요. 국정원에서는 이 범죄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범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로맨스 스캠은 보통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이 조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국제기구라든가 정부기관 직원들로서 사칭을 했습니다. 사칭을 해서 이성에게 접근한 다음에 연인관계라든가 이런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범죄를 유인을 했고요. 이용된 사람들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여러 국적의 한 10여 명 정도가 이용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맨스 스캠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요, 로맨스 스캠에 속아서 마약을 운반책으로 이용당한 사람들도 사실 사기에 당해서 이용이 당한 거잖아요. 그럼 이들한테도 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작년에 좀 이제 유의미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2024년 9월에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인데 이거는 이제 로맨스 스캠은 아니었고 어떤 서류 작업을 대신해주면 네. 좀 많이 준다 그랬어요. 140억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서류 작업을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경남 부산 김해공항으로 예. 마약을 운반해 들어온 남성이 있었는데 이분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나도 사기를 당한 것이다라고 예. 해서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고의가 없었다는 게 인정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처럼 약간이라도 고의를 인정할 만한 미필적 고의라도 존재를 하게 된다면 예. 굉장히 중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마약류 운반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 무색하게 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몰래 마약을 해외에서 반입하는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좀 되어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곤 하죠. 사실 우리나라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은 예. 해외에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통관 검사라든가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요. 통관 검사의 경우에는 유입 경로별로 예. 적합한 검사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고요. 국제 공조의 경우에도 사실상 국제 마약 범죄 카르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국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관련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교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사에 지장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사에 지장은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예. 없는데 근데 또 현장에서 이 가해 교사가 자해를 했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찰 측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서 대화 자체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무리해서 수사하기보다는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계속 피의자 건강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말을 못하면 진술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해 교사가요 범행 전에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살인 사건 관련 기사들을 찾아본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계획 범죄인지 우발적인 범죄인지 여기에 대한 말이 많았잖아요. 이것도 계획 범죄 정황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 계획 범죄인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대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식의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 컴퓨터 같은 그런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가지고 증거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최근 보도에 따른다면 해당 교사의 경우에는 이런 것으로 살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그런 범행 도구에 관련된 각종 그런 그 검색을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요. 예. 그 검색 시점 자체가 범행과 근접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계획 범죄가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경찰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가해 교사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신상 공개 결정 여부, 이 결정도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대면 조사가 늦어지기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혐의가 조금 이제 특정이 되고 그것이 확실해져야 우리가 신상 공개를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적어도 대면 조사는 좀 한 다음에 하려는 경찰의 좀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꼭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른 이 신상공개에서 꼭 뭐 사전적인 절차로서 이 범죄 피의자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건 딱히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죄를 범했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어디에도 이제 꼭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면 조사가 정말 많이 이렇게 계속 늦어진다면은 또 이러한 사유들을 고려를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를 통해서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수,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스터 지금 시작합니다. 야, 재밌겠다. 재밌겠다. 사랑은 얄미운 답인가봐. 아무 말 없이 뒷모습 보며 내가 바보야. 있을 때 잘해
미스터 트롯 3에선 14명의 참가자들의 결승을 향한 관문이죠. 준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준결승전에서는 어떤 대결이 펼쳐졌는지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기자님, 먼저 준결승 대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준결승 대결은 레전드 미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미스터 트롯 1에서도 레전드 미션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어제 오승근 선생님, 조광조 선생님, 그리고 진성 마스터가 이제 레전드로 오셨고요. 그리고 또 현철 선생님의 헌정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 현철 선생님을 대신해서는 현철 선생님의 절친이자 아주 유명한 작곡가죠. 박현진 작곡가가 무대를 함께해서 무대를 더욱 빛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상 결승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손비나 김용빈의 무대 먼저 보시고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눈시울을 적시면서 떠나가는 당신에게 작별의 인사하고 이제 와서 후회하며 울 줄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찾지 못한 내가 또 레전드 진성 마스터의 곡으로 진검승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두 사람 뭐 태어난 해도 같고요. 이름도 같은 사연이 있었다고요? 네, 1992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할 생각될 정도로 92년생 동갑에다가 용빈이란 이름도 같습니다. 그래서 손비나 씨가 시작할 때 용빈아 알지? 내가 너 때문에 이름을 고쳤다, 개명했다. 이 예명입니다. 활동명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요. 이날의 최대 수혜자는 진성이었다. 라고 할 정도로 두 분 모두 너무 완벽한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엿보면서 이때 장면 아마 그 조금 미스터 트롯 1부터 지켜본 많은 팬들은 느끼셨던 장면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번 작품 미스터 트롯 3를 미스터 트롯 1 했던 작가분, 일부 작가진들이 와가지고 미스터 트롯 3를 만들면서 그때랑 굉장히 비슷한 무대를 꾸미거든요. 그래서 이번 무대도 당시 임영웅, 김수찬 씨 무대랑 상당히 연출이 비슷해서 당시 현장에서도 붐 마스터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유지우 분의 무대에도 그 당시에 장민호 씨의 무대를 연상케 해서 좀 더 창의성 있는 무대가 나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두 정말 출연진의 저 무대는 굉장히 대단했다. 하지만 마스터들의 점수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가지고 뭐 팬들은 좋아하는 팬들은 또 손비나를 응원하는 팬들은 굉장히 좋았을 거고 김용빈을 응원하는 팬들은 아쉬웠을 거고 그런 무대였을 것 같습니다. 최재명이 박지우를 지목을 하면서 레전드 오승근의 곡으로 대결을 펼쳤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에 그 문을 열어줘. 아무도 모르게 보고파질 때 그럴 때마다 너를 찾는 거야. 두 사람 모두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최재명이 무려 130점 차로 엄청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박지우로서는 2차전 무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죠. 네, 박지우 씨가 계속 그 패자부활전 추가 합격으로 올라와서 좀 아주 절치부심한 무대였을 텐데요. 최재명 씨가 드디어 초반부터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최재명 씨 역시 마음의 부담이 컸을 텐데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그 특유의 푸릇푸릇함과 대학생 특유의 신의 그런 뭐 신선함 이런 게 특히 귀여움 이런 게
이게 떠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판소리로 다져진 탄탄한 목소리와 이미 이제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공으로 파고 들면서 이제 마이크를 뚫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큰 점수 차가 아마 방송을 보시면서 약간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 아마 이제 좀 현장 네.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서 좀 이렇게 경연을 리드하거나 이런 모습이 무대 경험이 굉장히 많았던 그 상대 박지우 씨에 비해서는 신예가 무대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어서 그런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연 후반부로 갈수록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요 다크호스로 떠오른 청록담과 이지훈의 대결도 성사가 됐습니다. 두 베테랑 어떤 무대를 선보였을지 직접 만나보시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경쾌한 채도 안무까지 선보이면서 재치 있는 무대 꾸몄습니다. 하지만 대세 청록담 씨의 기세에 누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사실 이지훈 씨가 정말 트로트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록담 씨가 정말 나훈아의 환생이 감히 나훈아 선생님을 이름을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 지난번 같아요. 대상 예. 한강교 때는 맞아요. 이제 무대를 휘어잡았고 그런 그 특유의 꺾기랑 처음에 그 한천 선생님 헌정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은 진짜 그냥 정말 감탄을 그치 못할 네. 그런 무대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0대 50이라는 점수를 받아서 이제 천록담 씨가 이제 정말 이정이라는 그 R&B 가수보다는 천록담이라는 트로트 가수로 정말 본격적으로 변신하는 그런 완전히 출사표를 완벽하게 내놓은 무대 같습니다. 네. 지금 대국민 응원 투표까지 합산한 1라운드 최종 순위에 따라서 공동 13위에 오른 임찬이 개인전 무대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국민대표단 점수 결과에 따라 순위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2차전 그리고 개인전 무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무대에서 임찬 씨 무대 이어서 김용빈 씨의 무대를 살짝 보여줬었는데요. 네. 다음 주 개인전 무대로 등수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그렇게 통해서 정말 정예 부대, 정말 탑 10이 가려져서 여러분들이 아마 끝까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스터 트롯 3 열기가 최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첫 주요 20개국 장관급 회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렸습니다. 의장국인 남아공 마라푸사 대통령은 연대와 평등,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는데요. 미국은 불참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왕이 외교부장의 방러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의 관계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стали и остаются все более значимым фактором стабилиз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и, недопущения ее скатывания к тотальной. G20 의장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연대와 평등, 지속 가능성이 주제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등에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화로 외교적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And war, climate change, pandemics, and energy and food insecurity do threaten an already fragile global coexistence. 차기 의장국인 미국은 루비오 국무장관을 대신해 프리토리아 주재 미 대사관의 브라운 대사 대리를 참석시켰습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남아공이 사유재산을 수용하고 G20을 반미주의를 장려하는 데 이용한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This is not a boycott. This can be ascribed to a whole number of reasons which he has stated, which we note. 한국과 멕시코 등 5개국 협의체인 믹타 회원국들도 모여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호주의 한 해변으로 돌고래떼가 떠밀려온 장면입니다. 지난 19일 호주 해변으로 돌고래 150여 마리가 떠밀려왔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현장의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호주 태즈메이니아 섬 서북쪽 외딴 해변입니다. 돌고래 일종인 흑범고래 157마리가 떠밀려온 게 발견됐는데요. 이미 많은 흑범고래들이 호흡곤란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곳까지 떠밀려왔는지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돌고래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픈데요. 바다로 옮기는 작업도 바로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네, 호주 당국은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요. 흑범고래는 크기가 최대 6m에 무게는 3톤에 육박합니다. 해변이 워낙 외진 곳이라 전문 장비 반입이 쉽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구조에는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 밖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오래 고통받을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당국은 돌고래들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모두 안락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일 텐데 무척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전히 일부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6.1도, 춘천 영하 11.5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평년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계속 유입되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서쪽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졌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에는 약하게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서울 2도, 대전과 광주 4도, 제주 6도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충청 이남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와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